유리창을 세차게 때리는 빗소리가 낡은 옥탑방의 정적을 깨우고 있었다. 9월 5일 달력의 숫자는 이서윤의 26번째 생일임을 알리고 있었지만 세상은 축하 대신 차가운 가을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습한 공기와 함께 고소한 미역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서윤은 작은 교자상 앞에 꿇어앉아 마지막으로 밥 공기의 위치를 바로잡았다. 하얀 쌀밥 2공기,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 2그릇, 그리고 서툴게 부쳐낸 계란말이와 몇 가지 소박한 반찬들. 그녀의 맞은편 비어있는 자리에도 수저 한 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금방이라도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자리에 앉을 것처럼. 째깍째깍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유난히 크게 들렸다. 벌써 저녁 8시. 그가 오기로 1시간에서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다. 강태민. 지난 7년간 서윤의 세상 그 자체였던 이름. 오늘은 꼭 정시에 퇴근해서 서윤이 내 생일 세상에서 가장 근사하게 챙겨줄게. 이제 우리도 이런 옥탑방 말고 한강이 보이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파티할 때 됐잖아. 어젯밤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태민은 국내 최고 패션 기업인 J그룹의 기획팀 에이스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그가 대기업에 입사하고 팀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서윤은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어가면서까지 그의 성공을 위해 헌신했다. 그의 와이셔츠를 매일같이 새하얗게 다려주고 밤샘 야근이 잦은 그를 위해 새벽까지 도시락을 싸서 회사 정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서윤은 맞은편의 빈자리를 가만히 응시했다. 시선 끝에는 5년 전 역시 이렇게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의 풍경이 어렸다. 서윤아 미안해. 오늘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데이트도 못하고. 편의점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태민이 미안한 얼굴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온통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서윤은 괜찮다는 듯 웃으며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괜찮아. 오빠랑 같이 비 피하는 것도 데이트지 뭐. 바보. 넌 왜 이렇게 착하기만 하냐. 태민은 입고 있던 낡은과 점퍼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는 빗줄기가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약속했다. 내가 꼭 성공해서 내 생일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레스토랑 제일 멋진 곳에서 열어줄게. 매년. 약속해. 그의 눈은 비 오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다. 서윤은 그 눈빛을 믿었다. 그 약속 하나를 등불 삼아 힘겨운 시간들을 버텨왔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아침부터 마음이 들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다. 차가운 공기가 식어버린 음식 위로 내려앉았다. 서윤은 결국 맞은편의 수저를 조용히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홀로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으로 퍼지는 미역국은 따뜻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듯했다. 외로움이라는 조미료가 섞여버린 탓일까. 한 술 두 술 밥을 넘기는 것이 마치 무거운 돌을 삼키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결국 수저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회색빛 도시 위로 쏟아지는 비는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야옹. 창문 아래쪽에서 희미하고 애처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빗소리 때문에 잘못 들었나 싶었다. 하지만 곧이어 더욱 절박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다. 야옹.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좁은 방범창 너머 낡은 에어컨 실외기 밑에 작은 생명체가 웅크리고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아기 고양이였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가녀린 울음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처지도 이 작은 고양이와 별반 다를 바 없었다.
당장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형편에 다른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버린 생일상을 한 번 그리고 비에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까만 눈망울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 눈에는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깊은 공포와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 하나도 힘든데. 이성적인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서윤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낡은 수건 한 장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차가운 비바람이 그녀의 원피스를 적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실외기 밑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감싸 안았다. 품 안에 안긴 작은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미세한 떨림이 수건을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방으로 돌아온 서유는 마른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구석구석 닦아주었다. 체온이 조금 돌아오자 고양이는 기운을 차렸는지 다시 애처롭게 울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서유는 잠시 고민하다 자신의 미역국 그릇에 담긴 작은 소고기 조각 몇 점과 계란말이 노른자를 잘게 부숴 작은 접시에 담아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음식을 핥아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서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텅 비어있던 옥탑방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나비야. 언젠가 훨훨 날아오르라고. 그녀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고양이가 잠들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서유는 방 한쪽에 쌓아둔 짐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땅한 상자를 찾던 그녀의 손끝에 먼지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걸렸다. 태민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녀의 보물 상자였다. 딸깍. 잠금 장치를 열자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상자 안에는 색색의 실타래와 낡은 천 조각들 그리고 손때 묻은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있었다. 서유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지금의 초라한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아름다운 한복 디자인들이 페이지마다 가득했다. 때로는 나비처럼 화려하게 때로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각 디자인마다 고유의 생명력을 품고 살아 숨쉬는 듯했다. 각 장마다 어떤 원단을 쓰고 어떤 색실로 어떤 문양을 수놓을지에 대한 깨알 같은 메모들이 전문적으로 적혀 있었다. 한때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한복 디자이너를 꿈꿨다. 그녀의 할머니는 종로에서 이름난 한복 장인이었고 서유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옷 짓는 법을 배웠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들으며 명문대 의상 디자인과에 입학했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와 연이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학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다. 바로 그 무렵 같은 처지의 태민을 만났고 그녀는 자신의 꿈 대신 그의 꿈을 응원하기로 결심했다. 이건 더 이상 내 세상이 아니야. 서유는 스케치북을 보던 아련한 눈빛을 거두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마치 불에 댄 듯 황급히 스케치북을 덮고 상자를 닫았다. 과거의 꿈은 이제 그녀에게 아픔일 뿐이었다. 상자를 방구석으로 다시 밀어넣는 그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수진이. 화면에 뜬 이름은 그녀의 유일한 단짝 친구 오수진이었다. 태민과 같은 회사에 다니며 세 사람은 늘 붙어 다녔다. 서윤아 생일 축하해. 내일 정오르 시엘 호텔 그랜드 볼룸으로 와. 태민 씨랑 나랑 너를 위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생일 파티가 될 거야. 절대 늦으면 안 돼. 메시지를 읽는 서윤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짓누르던 외로움과 슬픔은 눈 녹듯 사라졌다. 서프라이즈. 역시 태민 씨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연락이 없던 것도
집에 오지 않은 것도 모두 이 깜짝 파티를 위해서였을 것이다. 르시엘 호텔이라면 제2그룹에서 운영하는 최고급 호텔이었다. 그런 곳에서 생일 파티라니. 어쩌면 7년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프로포즈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나비야 들었어. 내일 나한테 엄청난 일이 생길 거래. 서유는 잠든 아기 고양이를 보며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껴안았다. 유리창 너머의 빗소리는 더 이상 슬픈 배경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찬란한 내일을 예고하는 축복의 전주곡처럼 들렸다. 그 순간 이서유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바로 내일 자신이 믿었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다음 날 세상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었다. 밤새 울던 가을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투명한 햇살이 서울의 거리를 눈부시게 비추었다. 이서유는 어젯밤의 설렘을 그대로 간직한 채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3년 전 태민이 처음으로 받은 월급을 털어 사준 그녀에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옷이었다. 나비야, 나 다녀올게. 오늘은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작은 상자 안에서 곤히 잠든 아기 고양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은 서유는 작은 핸드백 하나만 든 채 옥탑방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약속 장소인 르시엘 호텔은 그 위용부터가 서윤을 압도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건물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통유리창 정문에서 손님을 맞는 제복 차림의 도어맨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도 달랐다.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곧이어 펼쳐질 태민의 서프라이즈를 생각하며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저 강태민 씨 이름으로 예약된 파티에 왔는데요. 로비 직원의 안내를 받아 그랜드 볼룸으로 향하는 내내 서윤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는 복도를 지나 육중한 문이 열리자 눈앞에 화려한 연회장이 펼쳐졌다. 잘 차려입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든 채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감미로운 재즈 선율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세상에, 내 생일 파티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니. 서유는 벅차오르는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태민과 수진의 모습을 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그녀를 향해 몇몇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을 보냈지만 서유는 그저 파티의 주인공을 기다리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정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환하게 밝아졌다. 사회자로 보이는 남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자, 거웨기빈.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2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사람 강태민 실장과 오수진 양의 약혼을 축하하는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약혼.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내 생일 파티가 아니었나, 약혼이라니. 누구의 약혼,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엉키는 사이 영상이 시작되었다. 화면 가득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오수진이 있었다. 영상은 두 사람이 함께했던 비밀스러운 순간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었다.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커플링을 나눠 끼고 환하게 웃는 모습 그리고 눈 덮인 스키장에서 태민이 수진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는 장면까지 모두 서윤이 모르는 그녀가 철저히 배제된 두 사람만의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서윤의 손과 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건 악몽이었다. 수진이가 말한 서프라이즈는 이것이었을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영상의 마지막 태민은 눈부신 다이아몬드 반지를 들고 수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윤이 언젠가 잡지에서 보고 예쁘다고 말했던 바로 그 브랜드의 반지였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 줄래? 응, 태민 씨. 기꺼이. 두 사람이 뜨겁게 입을 맞추는 장면 위로 제2그룹의 새로운 파워 커플 탄생. 강태민, 오수진 행복한 약혼을 축하합니다. 라는 화려한 문구가 떠올랐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뒤덮었다. 서윤은 그 소음 속에서 혼자 섬처럼 고립되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고 영상 속의 주인공 강태민과 오수진이 손을 꼭 잡은 채 등장했다. 하객들은 환호하며 그들에게 길을 터주었다. 수진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태민이 선물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이 태민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서 보고 자신의 생일 선물일 거라 순진하게 믿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서윤의 이성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자신을 향한 의아한 시선도 느껴지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듯했고 오직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만이 눈에 들어왔다. 음악이 멎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의 존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서윤은 마침내 두 사람의 앞에 멈춰섰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낙엽처럼 바싹 마른 채 가늘게 떨려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해줘. 이건 그냥 나를 놀리려고 만든 몰래카메라 같은 거지. 그렇지. 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당혹스러운 기색으로 서윤의 시선을 피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의 곁에 서 있던 수진이었다. 그녀는 조금 전까지의 천사 같은 미소를 지우고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차가운 표정으로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서윤아,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수진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말 그대로야. 오늘 이 자리는 나와 태민 씨의 약혼 파티라고. 내 생일 파티가 아니라. 수진아, 네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눈치가 그렇게 없어. 넌 그냥 태민 씨가 성공하기 위해 이용한 발판이었을 뿐이야. 가난한 고학생 옆에서 헌신하는 착한 여자 코스프레 그거면 충분했으니까. 이제 태민 씨는 내조가 아니라 날개가 필요해. 제2그룹 사장님의 외동딸인 나 정도는 돼야 태민 씨 옆자리에 어울리지 않겠어. 제2그룹 사장님의 외동딸. 그제야 서윤은 모든 것을 깨달았다. 수진이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던 모든 행동이 거짓이었음을, 그녀의 친절함 뒤에 숨겨진 잔인한 계획을. 서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태민을 바라보았다. 7년의 세월이 거짓이 아니라고,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말해주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태민은 끝내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값비싼 대리석 무늬에 고정되어 있었다. 미안하게 됐다, 서윤아.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지독하게 차가웠고 그 안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현실을 좀 봐. 너랑 나랑은 이제 사는 세상이 달라. 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고 넌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사는 세상이 달라. 그 한마디가 서윤의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7년의 사랑, 청춘,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녀를 위해 성공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그녀를 버리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었다. 서윤이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때 건장한 체격의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아가씨, 소란 피우지 마시고 나가주시죠. 이거나 놓으라고. 서윤은 버둥거렸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질질 끌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났다. 마지막으로 돌아본 연회장 안태민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 수진과 함께 축하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서윤의 망막에 새겨졌다.
데이데이.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완벽히 혼자가 되었다. 화려한 연회장의 소음은 문 너머의 세상 이야기가 되었다. 사공도 그녀는 문을 뱅겐분이다고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의 전부였던 세상이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버렸다. 서유는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젯밤의 빗소리가 희미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그리고 상자 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스케치북이 차례로 떠올랐다. 그녀의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7년의 사랑과 헌신이 남긴 것은 지독한 배신과 텅 빈 마음뿐이었다. 호텔에서 쫓겨난 이서유는 목적 없이 걸었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처럼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경쾌한 자동차 경적 소리,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그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얼마나 걸었을까? 익숙하지만 낯선 차가운 강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을 때 서유는 비로소 자신이 한강다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때 이곳은 태민과의 행복한 추억이 가득했던 장소였다. 가난한 연인들은 비싼 영화관 대신 강변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고 불꽃놀이가 터질 때마다 영원을 약속하며 입을 맞췄다. 하지만 이제 강물에 비친 도시의 불빛은 아름다운 야경이 아닌 그녀의 처참한 현실을 비웃는 조롱처럼 일렁였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텅 빈 질문이 공허한 강바람에 흩어졌다. 7년. 그녀의 20대를 송두리째 바친 시간이었다. 그 시간의 끝에 남은 것이 배신이라면 앞으로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가운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빠져나갔다. 그녀가 죽음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럴 용기조차 없었다. 다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감이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컵, 등 뒤편 산책로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툭 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값비싸 보이는 비단 한복을 입은 노인 한 명이 가슴을 부여잡은 채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서윤의 절망감은 본능적인 연민 앞에 순식간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녀는 노인에게 달려가 그의 등을 받쳐 일으켰다. 노인은 말할 힘도 없는지 손가락으로 자신의 옷고름 쪽을 필사적으로 가리켰다. 주머니에 약이 들어있는 듯했다. 노인이 입고 있는 것은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최고급 명주 마고자였다. 그런데 그가 몸부림치는 사이 가슴께를 여미고 있던 정교한 매듭이 그만 풀어져 버렸다. 약이 든 주머니는 옷 깊숙한 곳에 있어 이 매듭을 다시 제대로 여며야만 손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다시 묶으려 했지만 숨이 차오르는 탓에 손가락이 자꾸만 헛돌았다. 서유는 다급해졌다.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노인의 옷깃을 바로잡았다. 그리고 풀어헤쳐진 매듭끈을 쥐었다. 그 순간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7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잊으려 애썼던 감각이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났다.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수만 번 보고 익혔던 손가락 마디마디에 각인되어 있던 기억.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가닥의 끈을 잡고 꼬고 감고 빼내는 동작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매듭이 아니었다. 중심부에 꽃봉오리가 피어나고 그 주위를 여러 겹의 잎사귀가 감싸는 형태의 궁중에서나 쓰이던 지극히 정교하고 복잡한 국화 매듭이었다. 불과 몇 초 만에 흐트러졌던 매듭은 이전보다 더 완벽하고 기품 있는 형태로 제자리를 찾았다. 서유는 매듭을 완성하자마자 빠르게 옷서풀 열어 안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노인의 입에 두 알을 넣어 주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녀가 노인의 등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젊은 남자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잘 다려진 수트 차림의 한 남자가 달려왔다. 그는 쓰러진 노인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가 그의 곁을 지키는 서윤을 보고 잠시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조상욱이었다. 괜찮으세요?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욱이 노인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노인은 조금씩 호흡을 되찾고 있었다. 가까스로 진정한 상욱의 시선이 문득 노인의 마고자 매듭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상욱은 대한민국 전통 문화의 보존과 현대화를 목표로 하는 무화그룹의 문화사업부 본부장이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장인이었던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수많은 전통 공예품을 접하며 자랐고 특히 사라져가는 전통 매듭 기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다. 이 매듭은 상욱의 눈에 비친 국화 매듭은 완벽 그 자체였다. 좌우의 균형끈의 장력 꽃잎의 형태까지 마치 인간의 손이 아닌 기계로 짠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런 수준의 매듭은 국보급 장인에게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남루한 원피스 차림의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을 한 젊은 여자의 손에서 이런 완벽한 예술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때 정신을 차린 노인 무화그룹의 조태준 회장이 거친 기침과 함께 입을 열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잔뜩 찌푸린 얼굴로 내뱉었다. 웬 행색이 초라한 계집이냐. 조 회장은 평생을 사람 위에 군림하며 살아온 인물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윤은 그저 돈이나 노리고 접근한 불순한 인물일 뿐이었다. 내 놈이 내 매듭을 만졌느냐. 당장 썩 비켜라.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이 할아버지를 구해주신. 시끄럽다. 조 회장은 상욱의 말을 자르고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서윤에게 던지듯 내밀었다. 이거나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어디서 굴러먹던 것인지 모를 것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모욕적인 말과 행동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상욱은 할아버지의 무례함에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내민 수표를 막아서며 자신의 명함 지갑에서 정중하게 명함 한 장을 꺼내 서윤에게 내밀었다. 오늘 일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황이 없어 제대로 된 사례를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꼭 한번 연락 주십시오. 은혜를 갚을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존중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아닌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난 놀라운 재능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멍한 눈으로 그가 내민 명함을 받아들었다. 차갑고 빳빳한 종이의 감촉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상욱은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할아버지의 매듭이 그 완벽한 형태가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상우가 뭘 보고 있느냐. 별 볼 일 없는 애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라. 조 회장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깨뜨렸다. 하지만 상욱의 머릿속에는 이미 깊은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일지도 몰라. 같은 시각 서윤은 힘없이 옥탑방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문을 열자 작은 고양이 나비가 다리에 몸을 비비며 그녀를 맞았다. 유일한 위로였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힘없이 펼쳐진 손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마룻바닥으로 떨어졌다. 차가운 리놀륨 장판 위 가로등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하는 명함에는 단정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무화 MUHWA 그룹
전통문화사업 본부장 조상욱.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다. 한 달이라는 세월 동안 이서윤의 세상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강태민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으려는 듯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옥탑방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버렸다.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된 서윤은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의 좁디 좁은 방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창문도 없는 작은 방은 몸 하나 겨우 눕힐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다. 옆방의 기침 소리,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가 벽을 뚫고 들려왔다. 그녀는 난생 처음 해보는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잠은 늘 부족했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것은 이제 품 안에 든 작은 고양이 나비뿐이었다. 세상은 그녀의 불행에 아랑곳없이 잘만 돌아갔다.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제2그룹과 무아그룹의 후계자들이 펼치는 세기의 결혼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는 오수진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강태민의 모습은 매일같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날 밤도 서윤은 차갑게 식은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수중에는 단돈 몇천 원이 전부였다. 내일 당장 나비의 사료를 살 돈도 없었다. 막막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그녀는 낡은 지갑 한 구석에 구겨져 있던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무화그룹 조상욱. 한강 다리 위에서 만났던 유일하게 자신에게 존중을 표했던 남자. 자존심 때문에 차마 연락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은 야망이 아닌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수화기 버튼을 눌렀다. 며칠 후 서윤은 조상욱의 안내를 받아 무화그룹 본사 건물 지하에 위치한 한 공간 앞에 섰다. 무화 전통복식 박물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그룹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 서늘하지만 향긋한 나무 냄새와 함께 수백 년의 시간을 머금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한 조명 아래 유리관 속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가 입었던 대례복부터 사대부가의 홀레복까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유물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곳은 서윤이 한때 동경했던, 그러나 감히 범접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바로 그 세상의 중심이었다. 박물관 중앙에는 조태준 회장과 대여섯 명의 노인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평생 한복에만 매달려온 이름난 장인들이었다.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예리한 바늘처럼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는 식의 노골적인 경계심과 멸시가 담겨 있었다. 내가 그 계집이냐? 조태준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공간을 갈랐다. 내 손주놈이, 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라며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구나. 하지만 내 눈에는 그저 운이 좋았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내 실력을 증명해 보아라. 만약 내 눈에 차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 무화그룹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조 회장의 말이 끝나자 한 연구원이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유리 상자 하나를 들고 왔다. 상자 안에는 붉은 비단 위에 오색실로 봉황이 화려하게 수놓아진 화롯 콘리프의 일부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봉황의 꼬리 부분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특히 봉황의 기품을 완성하는 금실, 자수 부분이 끊어지고 엉켜 그 생명력을 잃은 채였다. 조선 영조시대의 공주가 입었던 화롯의 일부다. 한쪽에서 지켜보던 장인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저 봉황의 꼬리를 수놓은 금실 자수 기법은 남봉황 문금 사수법 렌퐁먼진스 설파이라 불리는데 이미 맥이 끊긴 지 오래된 기술이지. 국립박물관의 복원 전문가들도 두 손 두 발 다 든 것을 저런 어린애가 뭘 안다고. 장인들의 수군거림이 서윤의 귓전을 때렸다. 조 회장은 그녀에게 3시간의 시간을 주겠다고 선언했다. 거대한 괴종시계가 오후 2시를 알리며
시험의 시작을 고했다. 서유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훼손된 화롯 조각과 금실, 그리고 몇 가지 전문적인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오직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첫 번째 시도, 서유는 금실을 잡았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지난 한 달간 겪었던 수모와 절망 굶주림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듯했다. 날카롭게 자신을 쏘아보는 장인들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국 바늘이 엉뚱한 곳을 찔렀다. 마조, 어디선가 나지막한 혀차는 소리가 들렸다. 조 회장의 입가에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한 냉소가 걸렸다. 조상욱은 안타까운 얼굴로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잊고 있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할머니의 작은 한복 공방. 공기 중에는 향긋한 다듬이질 소리와 함께 갓 달인 비단 냄새가 가득했다. 서유나, 이 실은 그냥 실이 아니야. 살아있는 거란다. 실에도 마음이 있어.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절대 따라오지 않아. 내 마음으로 먼저 대화를 걸어야 해. 이 실이 어떤 그림이 되고 싶어 하는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단다. 할머니의 따뜻한 음성이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서유는 다시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오직 눈앞의 금실과 자신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손가락이 비단 위를 나는 한 마리 나비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끊어진 금실의 결을 읽고 엉킨 실의 흐름을 파악하여 한 올 한 올 제자리를 찾아주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의 수술처럼 섬세했고 아름다운 시를 짓는 시인의 손길처럼 우아했다. 처음에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던 장인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수군거림은 멎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두 걸음 작업대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놀림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멸시가 아닌 경이로움과 충격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은 채 모두가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조 회장 역시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봉황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조상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땡땡땡. 괴종시계가 오후 5시를 알렸다. 3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다. 서유는 마지막 금실을 팽팽하게 당겨 매듭을 짓고 조용히 바늘을 내려놓았다. 작업대 위 붉은 비단 위에서 봉황이 다시 날아오르고 있었다. 훼손되었던 꼬리는 온데간데 없고 금빛시르로 완벽하게 복원된 꼬리깃이 오색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다. 서윤의 손끝에서 봉황은 잃어버렸던 영혼과 기품을 되찾아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박물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넋을 잃은 채 작은 여자의 손끝에서 피어난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박물관을 지배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공간 속에서 모두의 시선은 단 한 곳 되살아난 금빛 봉황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윤의 손끝에서 재탄생한 봉황은 박물관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위험 있는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지난 수백 년의 세월과 한 어린 장인의 잃어버렸던 꿈이 함께 엮여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가장 노골적으로 서윤을 멸시했던 백발의 노러장인이었다. 그는 박물관의 총책임자이자 인간문화재인 박상진 명장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홀린 듯 작업대로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평생을 장인으로 살아온 자의 신중함과 함께 믿을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자의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박 명장은 확대경을 꺼내 눈에 대고 허리를 깊이 숙여 서윤이 복원한 부분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박물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는 한 땀 한 땀 실의 꼬임과 장력 기존 자수와의 이음매 부분을 샅샅이 훑었다. 그의 미간에 깊게 패였던 불신의 주름이 서서히 펴지더니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다. 느릿하게 허리를 편 박 명장은 확대경을 벗었다. 그는 조태준 회장을 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서윤을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젊은 장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이것은 복원이 아닙니다. 그의 선언에 모두가 숨을 삼켰다. 이것은 재창조 자이천저입니다. 수십 년 전 맥이 끊겨 문헌으로만 존재하던 남봉학문 금사수법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젊은이의 손끝에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원본보다 더 혼이 담겨 있습니다. 혼이 담겨 있다. 그 한마디는 장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다른 장인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조태준 회장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박 명장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았다. 그의 자존심이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안목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조 회장은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로 걸어왔다. 그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긴장감이 다시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놀랍도록 부드러운 손길로 복원된 봉황의 꼬리를 쓸어보았다. 그의 거친 손끝이 금실의 흐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모두가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다. 조 회장은 화롯에서 시선을 떼고 서윤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다. 그것은 평가자의 시선이 아닌 진짜를 알아본 자의 호기심이었다.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내 할미의 성함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전 그녀의 근본과 정통성을 확인하려는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 순간 서윤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지난 한 달간 그녀를 짓누르던 패배감과 절망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녀의 눈빛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대한 장인의 마지막 제자 이서윤이었다. 제 할머니의 함자는 이선영이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박물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또렷했다. 과거 종로에서 비단양 배샹이라는 한복집을 운영하셨던 구 이선영 장인이십니다. 이선영.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인들 사이에서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비단양의 이선영 명장, 설마 그 전설로만 듣던 분의 손녀였단 말인가. 어쩐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 했어. 그분의 맥이 끊기지 않았었구나. 이선영. 그녀는 반세기 전 독보적인 침선 아린생 기술로 한복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호련히 자취를 감춘 비운의 천재였다. 특히 그녀의 금사수법은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전해져 내려왔다. 조태준 회장에게는 평생의 라이벌이자 유일하게 실력을 인정했던 동료이기도 했다. 조태준 회장의 석상 같던 얼굴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이 경악과 회한 그리고 깊은 그리움으로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윤의 얼굴과 그녀의 섬세한 손가락을 번갈아 보았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옛 라이벌의 고집스러운 눈매가 그 당당한 기계가 눈앞에 초라한 손녀의 모습 위로 겹쳐 보였다. 조 회장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고 진실을 인정한 자의 탄식이었으며
오랜 세월을 건너 옛 동료의 흔적을 만난 자의 반가움이기도 했다. 그는 마침내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이 아이는 진짜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그것은 서윤의 실력에 대한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아그룹 최고 권력자의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얼어붙었던 박물관의 공기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장인들은 이제 경계심이 아닌 흥분과 존경이 가득한 얼굴로 서윤에게 몰려들었다. 그들은 앞다투어 그녀의 작품을 칭찬하고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물으며 사라진 기술의 부활에 감격했다. 그때 자랑스럽고 안도하는 미소를 띤 조상욱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윤 선생님.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카우트 제의가 아닙니다. 무아그룹의 미래를 걸고 드리는 제안입니다. 그가 내민 계약서의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아그룹 궁중복식권형 복원팀 팀장 임명 계약서. 단순한 복원가가 아닙니다. 상욱이 말했다. 이서윤 선생님을 팀장으로 오늘 새로 출범할 무아그룹 궁중복식권형 복원팀을 이끌어 주십시오. 선생님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계약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되살려낸 금빛 봉황을 보았다. 자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장인들을 보았다. 배신과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자기 자신의 이름과 가치를 되찾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받은 자의 깊은 감사와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상욱이 내민 만년필을 받아들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고든 손이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초겨울의 문턱에 들어섰다. 이서윤의 세상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창문도 없는 고시원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았다. 무화그룹에서 제공한 따스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오피스텔 겸 작업실은 그녀의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희귀한 복식 관련 서적들이 꽂혀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오색 찬란한 실과 고급 비단들이 그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오른 고양이 나비가 햇살 아래서 평화롭게 졸고 있었다. 팀장님, 이 부분 매듭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때 그녀를 멸시했던 박상진 명장이 이제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서윤은 무아그룹 궁중복식권형 복원팀의 팀장으로서 이제는 동료가 된 장인들과 함께 잊혔던 우리 옷의 역사를 되살리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울지 않았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누군가에게 지식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현재의 삶에 깊이 감사할 뿐이었다. 이 부분은 겉으로 드러나는 매듭보다는 옷의 전체적인 선을 살릴 수 있도록 안쪽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숨은 매듭 기법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명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팀을 이끄는 그녀의 리더십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역시 팀장님답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장인들은 진심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전통의 철학을 꿰뚫는 진정한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서윤 씨 잠시 시간 괜찮습니까? 작업실 문을 노크하고 들어온 것은 조상욱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낡은 고서 구슈 한 권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상사를 넘어 그녀와 가장 깊은 교감을 나누는 동료이자 친구가 되어 있었다. 이거 인사동 고서점에서 겨우 구했습니다. 조선시대 침선 기술에 대한 희귀 자료인데 서윤 씨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서윤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쁜 미소가 떠올랐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 속의 낡은 그림과 글씨를 해독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과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서유는 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제2그룹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는 지독한 암운이 휩싸여 있었다. 무화그룹이 이서윤 팀장을 전면에 내세워 발표한 조선 왕실의 귀환, 궁중복식 특별 전시회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언론은 연일 사라진 전통을 되살린 천재 디자이너의 등장을 대서특필했고, 무화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쳤다. 공교롭게도 제2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모던 패션쇼와 전시회 일정이 겹치면서 강태민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터졌다. 한 탐사보도 전문 매체에서 제2그룹의 최신 디자인 표절 의혹을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강태민이 제2그룹의 에이스로 떠오르게 만든 혁신적인 디자인들이 사실은 몇 년 전 자취를 감춘한 무명 디자이너의 스케치북에 담겨 있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기사의 증거 자료로 올라온 것은 다름 아닌 이서윤이 옥탑방 시절 애지중지했던 낡은 스케치북의 사진들이었다. 태민이 그녀를 버리면서 그녀의 꿈과 재능까지 함께 훔쳐갔던 것이다. 파장은 어마어마했다. 제2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다. 세기의 결혼이라 불리던 강태민과 오수진의 결혼은 당연히 취소되었다. 오수진의 아버지 제2그룹의 오 회장은 불같이 노했다. 그는 강태민의 재능이 아니라 그 재능이 가져다줄 명예와 이익을 사랑했던 것이다. 쓸모가 없어진 강태민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며칠 후 비에 젖은 생쥐 꼴이 된 강태민이 서윤의 작업실 앞에 나타났다. 한때 세련됨과 자신감으로 빛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 핏발선, 눈 구겨진 옷차림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다. 서윤아, 그가 애원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네가 그냥 아이디어만 빌려준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럼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제발 우리가 함께한 7년의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서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분노나 증오, 슬픔과 같은 감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직 한심한 인간에 대한 차가운 연민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태민 씨.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용서는 내 스스로에게 해. 네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 자신의 양심이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훔친 건 내 디자인이 아니라 너 스스로 성공할 수 있었던 기회였고 우리는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서윤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몸을 돌려 작업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태민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육중한 문이 닫히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완벽한 이별을 고했다. 그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던 서윤에게 조태준 회장이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풍스러운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그녀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다. 열어보거라. 보자기 안에는 수십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낡은 침선 도구함이 들어있었다. 닳아서 반질반질해진 골무 손때 묻은 자와 가위 그리고 할머니의 이니셜이 새겨진 작은 인두까지 할머니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유품이었다. 내 할미가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것들이다. 내가 그 실력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수십 년간 간직해왔다. 조 회장의 서툰 고백이었다. 그것은 미안하다는 말보다 더 깊은 진심 어린 사죄이자 화해의 손길이었다. 내 할미는 이걸로 세상을 그렸다. 이제 네가 그려보거라.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밤 서유는 홀로 작업실에 남아 할머니의 낡은 골무를 손가락에 끼워 보았다. 신기하게도 자신의 손가락에 딱 맞았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다보았다. 한때 그녀를 절망케 했던 그 불빛들이 이제는 그녀가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처럼 따뜻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3년 후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세계 패션계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전례 없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The Silken Soul의 Journey into Korean Royal Attire by Seo Yun-ri. 비단에 담긴 영혼 조선 왕실 복식으로의 여행. 이서윤 작가전. 한국의 전통 복식 전시가 루브르에서 단독으로 열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전시회의 중심,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례복 한 벌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그것은 서윤과 그녀의 팀이 3년간의 고증과 연구, 그리고 수만 번의 바느질 끝에 완벽하게 재현해낸 조선 마지막 황후의 적의 자의였다. 9가지 색실로 수놓아진 꿩무늬는 금방이라도 날아오를 듯 생생했고, 옷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아름다움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냈다. 서블라임 숭고하다 시에스트 유엔 미라클. 이건 기적이야.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들과 비평가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작품을 지나 그 앞에 단아하게 서 있는 한 동양의 젊은 여인에게로 향했다. 이서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전통 한복의 선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비취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절망에 젖어 있던 초라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는 조상욱이 있었다. 지난 3년간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꿈을 현실로 만들었고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이제 상욱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깊은 사랑과 존경으로 서윤을 향하고 있었다. 서윤 씨 아니, 이서윤 명장님. 상욱이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당신 할머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서윤은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인파 너머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흐뭇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조태준 회장이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노장의 얼굴이었다. 전시회가 끝난 몇 달 후 서윤은 종로의 한적한 골목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비단양 비숑이라는 낡은 간판이 새로 칠해져 말끔하게 걸려 있었다. 바로 할머니가 평생을 바쳤던 이제는 그녀가 다시 문을 연 한복 공방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옷만 짓는 곳이 아니었다. 재단법인 비단양. 서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꿈을 포기해야 하는 젊은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장학생들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처럼 멋진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요? 열정과 희망으로 반짝이는 어린 학생들의 눈망울을 보며 서윤은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재능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란다. 그리고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야.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 그녀는 아이들의 어깨를 다독여주며 공방 안으로 이끌었다. 공방 안은 따스한 햇살과 향긋한 비단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희망찬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상욱과 함께 한강변을 거닐었다.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아픔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소로 기억되고 있었다. 상욱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서윤 씨, 당신을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하나요?
당신은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당신의 손끝은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피워내고 있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짓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옥으로 섬세하게 깎아 만든 작은 나비 모양의 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재능을 상징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이서윤 씨, 제 세상의 유일한 나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이라는 비단 위에 세상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수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의 눈에 행복의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욱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부드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다. 강물 위로 쏘아 올려진 불꽃이 두 사람을 축복하듯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다. 몇 년 후 비단향의 너른 마당. 푸른 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서윤은 상욱의 어깨에 기댄 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에는 어느덧 훌쩍 자란 고양이, 나비가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는 옥나비 반지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세상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 진정한 자기 자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녀의 인생이라는 비단은 이제 슬픔의 먹빛이 아닌 희망의 오색실로 눈부시게 채워지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두 번째 봄이었다.